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태봉 본부장 그럼 테크 전도사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전 한 20년 가까이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로 상당히 이름을 날리셨는데 2018년 6월부터 하이투자증권의 리서치본부의 총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일단 테크 전도사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오늘 좀 해볼 얘기는 이 테크의 아주 처음 얘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요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테크 전도사라고 하시면 예. 아마 반도체나 아니면 전기전자 애널리스트 음. 발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를 하다가 예. 자연스럽게 자동차가 이제 모빌리티로 진화가 되면서 예. 사실 좀 자동차 업체가 최근에 굉장히 바운더리 넓어졌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도 알아야죠, 배터리 알아야죠. 근데 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율주행. 그래서 게다가 또 요새 로봇도예요. 현대차도 맞습니다.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동력 계통이 이제 모터로 진화되다 보니까 이제 어번 에어 모빌리티 혹은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결국 이제 항공 분야까지도 관심을 다 갖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자동차를 오래 봤는데 이상하게 자동차 업체들이 이것저것 다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테크 쪽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기억나는 게 2016년도에 네. 다보스 포럼에서 네.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 네. 이제 3차 산업혁명인 정보혁명에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처음 4차 산업혁명 얘기가 그냥 확 퍼졌어요. 확 퍼졌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그 있느냐 없느냐 논란도 많았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지금 보면 6년 전이죠, 그죠? 6년 전인데 최근 들의 기술의 어떤 진보에 따라서 다시금 4차 산업혁명이 이 재정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네. 얘기냐면요. 당시에 이제 슈밥이 얘기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의 이 대표적 인더스트리로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죠. 네. 근데 사물 인터넷이 뭐 우리가 PC라든지 모바일끼리의 연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이라든지 네. 쉽게 말하면 피지컬 월드, 즉 물리 세계에 존재하는 디바이스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때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V2X였습니다.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인프라하고 연결되든 아니면 걷고 있는 보행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든 네. 아니면 V2V 차와 차가 연결되든 그러니까 물리 세계에 있는 결국 자동차끼리 연결도 그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있었고요. 로보틱스가 있었습니다. 로봇. 네. 근데 로봇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로봇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산업용 로봇이다 하는 것도 대부분 다 뭐 6축 자유도, 7축 자유도의 매니퓰레이터, 즉 작업용 로봇 팔인데 잘 보시면 뒤에 컨트롤러가 있어요. 네. 컨트롤러는 사람이 쭉 보고 있다가 네. 결국은 이 컨트롤을 통해서 기계를 제어를 하는 거죠. 뭐 이상하다 그럼 멈춤 딱 누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지 판단의 주체가 거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계는 제어만 했던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아마 AI가 막 계속 이제 활발하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AI를 만약에 이 전통적인 지금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즉 기계에다가 장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지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되겠죠. 그때가 비로소 아마 의미 있는 로봇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로봇 얘기를 했고요. 로봇 얘기를 슈압이 또 얘기했고. 그렇죠.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3D 프린팅도 얘기했었고요. 그다음 드론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2016년도에 얘기했던 부분, 물론 이제 AI나 뭐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독일에서 인더스트리얼 4.0, 즉 산업 제조혁명이었죠 그때는. 네. 그때 이제 주축이 됐던 기업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SAP, 그러니까 ERP 시스템이라는 이제 SAP 같은 경우가 두뇌에 해당된다면 네. 밑에 있던 지멘스 같은 회사들이 로봇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약간 신경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수족이 되는 로봇들이 쫙 달려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AI가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제 왈가불가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 나오는 변화가 뭐냐? 2017년도에 네.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AI 알고리즘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영화 아니군요, 트랜스포머가. 네, AI 알고리즘. 쉽게 말하면 예? 자연어에 관련되어 있는 예. 언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는 지금까지 1958년도에 네.
AI의 아주 가장 근본이 되는 음. 이제 이 퍼셉트론이라는 게 등장한 이후에 네. 굉장히 개념과 모델은 잘 만들었는데 이걸 뭐 수학적으로 연산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못 따라갔던 거죠. 음. 그래서 도중에 뭐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곁가지를 뻗쳐나갔습니다. 뭐 RNN이니 CNN이니 LSTM이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나왔고요. 뭐 저희가 AI를 좀 인지하기 시작한 게 16년도였던 알파고 정도. 네, 그렇죠. 알파고도 뭐 강화학습이라든지 뭐 이 전위학습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한테 좀 알려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버트라든지 음. GPT-3 같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모델들이 네. 나온 게 2020년입니다. 네. 그 사실은 지금 AI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다 GPT-3 이전과 이후로 나누시는 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나오자마자 와 16년도에 슈밥이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이 야 이 정도의 AI 모델이면 음. 구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로봇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로봇 뭐 테마주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셨을 네, 거예요. 요새 뭐 한참 나와요. 네. 그리고 로봇 테마주 얘기가. 많은 네. 증권사에서도 로봇 자료가 좀 음. 나오고 있죠. 아마 그 의미들이 아마 이 AI가 비로소 기계를 로봇을 어떻게 보면 승화시키는 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사람이 듭니다. 제어하는 그런 기계, 뭐 산업용 기계 이런 컨셉에서 아예 그냥 혼자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로봇이 실제로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저희가 2000년 초반에 아마 동경모터쇼를 주로 가시는 분들은 혼다가 이제 네. 아시모라는 로봇을 조그만 보여주면서 귀여운 모습 로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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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계단을 걸었던 게 음. 2000년 초반입니다.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음. 우리가 이족 보행, 네. 즉 두 개의 다리로 중심을 잡으면서 가는 로봇인데 네. 당시는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로봇이 나왔지만 지금 보면 벌써 22년이 흘렀네요. 22년 후에 과연 아시모가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정말 인간의 모든 작업들을 대신 해주고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걷고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는 쪽에서 박수를 쳤지만 그 이후에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들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이라는 게 얘기를 나오게 되면 그냥 전시 아니면 뭐 그 어떤 각 회사들이 자기의 메커니컬 엔지니어링을 네. 뽐내기 위한 어떤 그런 전시물들이 아니냐라는 비아냥도 많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변화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AI가 두뇌로 장착되면서 로봇이 굉장히 똑똑해지는 뭐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거고요. 뭐 실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번에 뭐 테슬라도 로봇이 등장을 했지만 늘 비교가 되는 게 현대자동차가 인수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회사하고 네.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전에도 현란한 몸동작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덤블링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백덤블링은 넘고 음. 지금까지는 물리적으로 야, 이 무거운 로봇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맞아라고 싶을 정도.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였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로봇이 등장했을 때 세상이 깜짝 놀랐지만 몇 년이 지났지만 과연 우리 옆에서 사람의 일을 돕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반대적으로 몸 동작이 더 현란한 로봇이 나오면 나올수록 두뇌에 대한 부재가 계속 아쉬웠던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비로소 이제 그런 어떤 로봇의 하드웨어와 어떤 이제 물리 세계의 AI가 접목이 되는 뭐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AI와 결합된 로봇 이게 어디까지 왔는지 좀 점검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테슬라 방금 말씀하셨는데 AI 데이 올해 AI 데이 때 휴머형 로봇에서 옵티머스를 맞습니다. 딱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20년 전에 나온 아시모랑 보면 거의 외형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진전된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진전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오히려 하드웨어는 지금까지 나왔던 로봇들에 비해서 좀 실망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로봇이 등장하고 다음날 주가가 거의 8%가 빠진 걸 보면 분명히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네. 분들이 굉장히 실망하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테슬라 쪽을 잘 보시게 되면요. 작년 AI 데이 때 네.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세상을 보는 법에 음. 대해서 거의 3시간 동안이나 이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때 야 이렇게 본다면 진짜 카메라만 가지고 세상을 볼 수가 있겠구나. 자동차가. 네. 그 자동차는 시속 200km가 넘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특히 2차원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3차원이나 2차원 딱 보게 되면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에 보면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다른 자동차도 장애물일 거고 예를 들면 뭐 공사장에 있는 뭐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회피하고 가야죠. 네. 특히나 이제 도심 쪽에서는 뭐 무단횡 횡단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갑자기 누가 나타날 수도 그렇죠. 있죠. 예. 그런 것들을 그렇게 빠른 속도에서도 저희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어떤 알고리즘들이 필요했는데 그걸 다 얘기하고 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폼팩터, 즉 지금까지 자동차가 폼팩터였죠. 그러니까 뉴 폼팩터로 이제는 로봇을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작년이었고요. 작년이었고. 근데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너무 이제 기대 수준을 높였던 게 뭐냐면 키가 이제 170이 조금 넘는 게다가 한 68kg 정도 되는 굉장히 어떤 균형미가 있는 로봇을 컨셉으로 보여주고 시속 한 8km 정도로 걸을 수 있는 로봇이다. 그리고 한 20kg 정도 되는 물건을 들 수 있다. 그 1년 동안 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커졌어요. 네. 근데 막상 등장을 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엉성한 로봇이 네.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사람이 이렇게 밀고 갔잖아요. 예. 그래서 예. 범블 C라는 로봇은 사실 좀 걸었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테슬라 기술은 아니고요. 예. 시중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걸 조합을 해서 일단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올 2월 달부터 이제 테슬라가 얘기한 거는 8개월 동안 우리 테슬라 기술을 한번 만들어 봤다. 근데 몇 주 후면 걸을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아쉽지만 못 건진다면서 결국 엔지니어들이 들고 나왔죠. 예. 그러면서 굉장히 비난이 좀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그 로봇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AI 데이터의 핵심은 로봇이 세상을 이해하는 법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해하는 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냐면요. 예. 지금까지는 세상에 있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what이었습니다. what. 예를 들면 이 스튜디오 안에도 보면 뭐 카메라가 있고 뭐 조명 시설이 있고 뭐 모니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뭐냐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태어나서부터 보면 학습을 하는 과정을 보면 뭐 곤충 동화를 보면서 이건 잠자리야 이건 나비야 이게 어떻게 보면 라벨링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생긴 건 이거구나. 즉 what입니다. 무엇이냐. 근데 최근에는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AI의 언어 모델이라는 게 들어오면서부터 약간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가 가능해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토큰을 이제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아주 쉽게 저희가 좀 돌려서 말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가 쭉 갈 때 what은 4차선이다. 차가 이 4대의 차가 나란히 갈 수 있는 4차선이다가 what인데 만약에 거기다가 이 언어 모델이 들어가서 관용어가 들어간다면 곧 3차선으로 축소될 4차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내러티브가 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저희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차선이 좁아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뭐 버스 전용 차선으로 바뀐다든지. 그럼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안다면 자동차를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차가 갈 수 있는지 how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근데 그거를 소름 돋게도 차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그대로 로봇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가 중요하냐 아니면 AI나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냐. 그렇게 봤을 때 일단 로봇의 하드웨어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일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래된 그런 로봇들이 지금까지 연산이나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숙제였는데 테슬라는 반대로 테슬라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면서부터 거의 한 10년 동안 갈고 닦았던 AI가 있죠. 그죠? 쉽게 말하면 뇌가 10년짜리 뇌가 있는데 몸이 8개월 된 몸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테슬라는 얘기가 이런 거죠. 이제 막 걸음마를 맞췄고 이제는 뭐 로코모션 플래닝이라 해서 이 로봇이 어떻게 걸어야 될지 그리고 일면 이 실내 안에서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회피하고 가는지에 대해서 막 학습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 로봇은 그냥 단순히 걷고 덤블링하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도울 거기 때문에 사람이 예를 들면 박스를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양손으로 파지를 하죠, 그죠? 이렇게 잡거나 뭐 우리가 가락시장 같은 데 보면 배추 다는 거 보면 이게 달인들 보시면 마찬가지로 로봇이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 학습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인이라는 게 학습을 통해서 고도화된 분들이 달인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한테 학습을 시키겠다는 거고 그거를 사람의 온몸에 센서를 붙여서 사람의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물건을 파지하는 것들을 라이브러리화 하겠다는 거예요. 구축해 놓고 이걸 그대로 학습을 시키겠다는 게 로봇에. 그래서 예를 들면 몸무게가 예를 들면 73kg짜리 로봇인데 앞에 20kg짜리 물건을 넣게 되면 93kg가 되겠죠.
그리고 무게 중심이 앞으로 완전히 쏠리겠죠. 음. 그때 중심을 잡는 법들을 학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하드웨어가 중요하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냐는 사실 물론 어떻게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에 테슬라가 진짜 학습을 통해서 내년 정도에 굉장히 훌륭한 로봇을 만약에 내놓는다면 그리고 얘기했던 게 Q&A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밴드위스라고 해서 광역대를 높이겠다.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느린 움직임이지만 음. 점점 빨라질 거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테슬라의 뇌가 다른 업체, 다른 회사들의 하드웨어보다 아마 훨씬 더 높은 저희가 부동화를 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이제 뭐 테슬라 얘기고요. 그 전에 그 엔비디아가 네. GTC 2022 이제 폴 이제 가을 보통 봄하고 가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이번 가을 편에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요. 아이작이라는 플랫폼을 선보였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더 고도화된 이제 아이작이 나왔는데 이 아이작이 뭐냐면 로봇들을 전부 다 연결해서 로봇을 실제로 학습시키는 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페어로 같이 나오는 게 이제 메트로폴리스라는 또 플랫폼인데 네. 쉽게 말하면 아이작은 로봇이 세상을 이해하는 법이라면 반대로 이제 메트로폴리스는 뭐 이름에서도 스마트시티하고 연동이 좀 되어 보이죠. 실제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밖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이게 아주 예전부터 존재했던 제슨이라는 플랫폼과 연동이 된다면 어떤 로봇의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로봇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이 플랫폼들 가지고 살아 숨쉬게 만들어 드릴게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세컨 웨이브 AI가 로보틱스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디지털 속에서 존재했던 AI가 있었는데 이제는 물리세계 AI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봇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중력 법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뭐 23kg짜리 물건을 들면 23kg가 더 앞으로 더 무거울 거고요. 아니면 이거를 앞에서 잡을 거냐 아니면 측면에서 잡을 거냐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계속 달라지겠죠. AI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물리세계에서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갖췄다 우리는. 예. 그리고 많은 로봇들이 실제로 자기 경험들을 올릴 수 있는 이 옴니버스라는 이제 네트워크를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표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는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저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사실 독일이었고 독일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망의 역할을 하는 게 지멘스라는 회사였거든요. 예. 지멘스가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대담이 있었는데 대담이 엔비디아 젠슨 왕, 그다음 BMW 회장, 그다음 지멘스 회장이 세 명이 이게 저희처럼 나란히 앉아가지고 아마 나중에 회고해봤을 때 이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일 것 같다. 그게 뭐냐면 지멘스도 굉장히 훌륭한 기업입니다. 로봇에 관련된 거의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데 사실은 허들을 못 넘은 거죠. 왜냐하면 로봇을 로봇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한데 예. 뭐 저희도 다 인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독일과 일본이 하드웨어 기술은 뛰어나지만 AI에 대해서는 부재가 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엔비디아한테 협조를 구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허들인 AI를 엔비디아와 함께 넘어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두 가지, 즉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사례를 보면 정말 이제는 기계가 로봇으로 이제 변화될 그런 AI들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됐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오늘은 이제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4차 산업혁명 2016년에 처음 나왔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요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이 AI가 바꾸는 세상 요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제 굉장히 중차된 변화의 시기고요. 특히 대한민국은 제조업의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라는 것도 이 대한민국이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이제 아이템이 될 거고요. 특히 이제 뭐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게 디스토피아를 여는 게 아니냐. 이 로봇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직하고 이제 뭐 이런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 로봇의 변화는 저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일단 한국이 아마 선 로봇 산업 육성, 후 레귤레이션, 네. 규제 뭐 이렇게 저는 갈 거라고 방향을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굉장히 많은
저희가 수혜주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로봇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어떤 건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또 그다음에 로봇을 이제 로봇답게 만드는 AI 알고리즘 누가 잘할 수 있는지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훌륭한 저희가 투자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경제 위기 때마다 늘 이 구원자 역할을 하는 기술들이 태동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옛날 윈텔 효과, 그러니까 PC 시대 이제 뭐 윈도우하고 인텔 효과가 있었고요. 네. 또 미국이 어떤 이제 큰 금융 위기에 처했을 때 2007년도에 나왔던 애플의 모바일 혁명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에서 구원을 했던 기술들이죠. 네. 아마 이번에 경제 위기가 뭐 2023년까지 간다, 24년까지 간다 얘기가 많지만 이번 어려움에 저는 단연코저 탈출할 수 있는 기술이 로보틱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융복합 기술의 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해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